정말 거대하고 찬란했는데 이상하리만치 완벽하게 잊혀진 제국이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한때 동아시아의 바다를 완전히 호령했던 미지의 제국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철을 지배하고 말도 안 되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했던 이 나라는 도대체 왜 우리 기억 속에서 희미해진 걸까요? 자, 지금부터 그 숨겨진 600년의 시간을 아주 생생하게 복원해 보겠습니다. 서기 562년 가을, 바람이 매섭게 부는 텅 빈 성벽 위에 대가야의 마지막 왕, 도설지가 홀로 서 있습니다. 저 멀리 지평선을 꽉 채운 신라 대군의 깃발을 지켜보면서 말이죠. 무려 520년 동안 철을 벼리고 바다를 누볐던 거대한 제국이 끝나는 바로 그 비극적인 마지막 하루입니다. 한때 세상을 연결했던 이 강력한 나라가 어쩌다 이런 결말을 맞게 되었는지 그 시작점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국사 교과서를 펴보면요. 가야에 대한 분량이 진짜 고작해야 한 3줄? 그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이게 웬걸. 무려 600년 동안이나 굳건하게 존재했던 거대한 현실이었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못지않게 한반도 남부를 호령했던 제국이 단 3줄로 요약된다는 건 정말 충격적인 대비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역사를 놓치고 있었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동아시아의 판도를 통째로 바꾼 금속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시간을 훅 거슬러서 기원전 1세기 무렵 한반도 남부 낙동강 유역으로 가볼게요. 여기서 정말 재밌는 게 등장하는데요. 바로 덩이쇠입니다. 이름 그대로 철 덩어리인데 이걸 일정한 크기로 규격화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 쉽게 말해서 당시 동아시아의 달러였거든요. 기축통화 같은 거였죠. 이 금속 덩어리 하나 덕분에 평범하게 농사짓던 작은 마을들이 순식간에 왁자지껄한 국제 자유무역 지대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이 글로벌 네트워크가 진짜 얼마나 어마어마했냐면요. 낙동강 하구에 중국 배들이 들어와서 청동 거울이란 동전을 놓고 가고 일본 규슈 상인들은 청동 위례용품을 싣고 왔어요. 근데 여기서 진짜 대박인 건 고대 가야 무덤에서 머나먼 로라 제국의 유리그릇이 출토됐다는 겁니다. 한반도 남쪽 끝자락에서 무려 3대륙의 물건이 쏟아져 나온 거예요. 가야가 덩일세를 무기로 얼마나 엄청난 세계화를 이룩했는지 아주 완벽하게 보여주는 대목이죠. 여기서 아마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아니 이렇게 돈도 많고 강했는데 왜 고구려나 신라처럼 중앙 집권 국가로 쫙 뭉치지 않았지? 답은 간단합니다.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거든요. 동네 곳곳에 철광산이 널려 있어서 각자 철 파서 팔기만 해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피 흘리며 정복전쟁을 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한 명의 절대군주 밑에 들어가는 대신 무역을 매개로 아주 자유롭고 느슨하게 뭉친 동맹, 이게 바로 가야만의 독특하고도 위대한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철의 제국의 북쪽으로부터 거대한 재앙이 닥쳐옵니다. 서기 399년 가야 연합군이 신라를 공격하니까 다급해진 신라가 북쪽의 거인 고구려 광개토대왕에게 헬프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서기 400년 정말 상상조차 하기 힘든 숫자의 군대가 몰려옵니다. 무려 5만 명. 5만 명이요? 만주 벌판을 휩쓸던 그 무시무시한 고구려의 중장기병과 보병군단이 가야를 향해 그야말로 쓰나미처럼 밀려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 유명한 6.39m짜리 광개토대왕 능비를 보면 이때 상황이 아주 소름 돋게 적혀 있습니다. 수백 년 동안 공들여 쌓아온 가야의 함대와 군사력이 고구려 기병 앞에서 진짜 추풍낙엽처럼 휩쓸려 갔어요. 동아시아를 돌고 돌던 그 달러의 흐름도 그날로 올스톱 됐습니다. 화려했던 바다의 제국이 단 1년, 딱 1년 만에 완전히 잿더미로 변해버린 겁니다. 그럼 바다를 잃은 해상제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42년에 건국해서 방금 말씀드린 400년의 끔찍한 파괴를 겪잖아요. 모든 교역만이 끊긴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보통 나라 같으면 끝났어야 맞는데 562년 최종 멸망까지 이들이 어떻게 기적처럼 다시 일어섰느냐 하는 거죠. 잿더미 속에서 가야 사람들의 결단력이 진짜 빛을 발합니다. 과감하게 바다를 포기해요. 그리고 기병들이 쫓아오기 힘든 내륙 깊숙한 산속 고령으로 무려 100km나 근거지를 옮겨버립니다. 사방이 꽉 막힌 천연 요새에서 새로운 산악철광산을 파내며 불씨를 다시 살린 겁니다. 게다가 신라랑 혼인동맹도 맺고 중국에 직접 사신까지 보내면서 당당하게 대가야라는 이름으로 외교 무대에 데뷔합니다. 해상제국에서 산악제국으로 그야말로 완벽한 변신을 해낸 거죠. 이들이 내륙에서 얼마나 기가 막히게 부활했는지 아시나요? 고령 지산동에 가보시면 산등성이를 따라 고분이 무려 700기나 쫙 펼쳐져 있습니다. 특히 44호분 같은 경우는
직경만 27m인데 무덤 하나에 무려 32명이나 순장을 했어요. 한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순장묘입니다. 새롭게 부활한 대가야 왕의 권력이 얼마나 막강했는지 확실하게 쐐기를 박아주는 증거죠. 그런데 역사는 참 얄궂죠? 산악제국으로 화려하게 부활한 대가야에게 서기 554년 운명의 밤이 찾아옵니다. 대가야가 백제, 외랑 손을 잡고 신라를 꺾으러 출정하거든요. 100년 넘게 피땀 흘려 키운 군사력을 이 한판에 전부 올인한 거예요. 그런데 어두운 밤에 백제 성왕이 신라 복병에게 어이없이 기습을 당해 전사하고 맙니다. 지휘관을 잃은 연합군은 완전히 붕괴됐고 무려 29,600명이나 죽는 끔찍한 대참사가 벌어집니다. 대가야의 그 막강했던 군사력이 이 전투 딱 한 번으로 영원히 박살나버린 겁니다. 자,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가야와 백제 연합군을 무참히 짓밟았던 신라군의 총사령관,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그 장군의 이름은 김무력. 놀랍게도 그는 예전에 멸망했던 금관가야 마지막 왕의 친아들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요? 신라에 투항했던 가야 왕족의 후손이 신라의 장군이 돼서 자기 고국이었던 가야 병사들을 도륙한 겁니다. 같은 피를 나는 형제들이 적이 돼서 서로의 심장에 칼을 꽂은 이 비극. 600년 가야 역사에서 정말 가장 잔인하고 뼈아픈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참혹하지만 이게 현실이었죠. 결국 562년 대가야마저 신라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지도는 완전히 다시 그려집니다. 그럼 가야는 완전히 역사에서 지워졌냐? 절대 아닙니다. 나중에 신라가 삼국통일이라는 거대한 위협을 달성할 때 제일 앞장섰던 최고사령관, 그 유명한 김유신 장군, 이분이 바로 가야 왕족의 증손자잖아요. 게다가 나라가 망할 때 신라로 건너갔던 가야의 천재 음악가 우륵은 12현 가야금을 남겼습니다. 국가는 사라졌지만 15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가야의 목소리는 가야금 선율을 타고 여전히 우리 곁에서 살아 숨쉬고 있는 거죠. 근데 참 마음이 아픈 게 이 잊혀진 제국의 위대한 가치를 전 세계가 다시 알아봐주기까지 무려 1461년이라는 엄청난 시간이 걸렸습니다. 국가가 멸망한 지 1500년이 다 되어가던 2023년이 되어서야 마침내 가야 고분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공식 등재가 됐거든요. 교과서에서 단 세 줄로 잊혀졌던 침묵의 제국이 드디어 전 세계로부터 그 600년의 역사를 온전히 인정받게 된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함께 짚어본 것처럼 가야는 절대 이름 없는 약소국이나 엉성한 부족 연맹체가 아니었습니다. 바다를 쥐락펴락했고 멸망의 위기에서도 내륙에서 보란듯이 부활했던 600년의 거대한 제국이었죠. 다음 시간에도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